안녕하세요. 자바 개발자를 위한 XML 제대로 배우기 제18강 XML 스키마 사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XML 스키마 데이터 타입과 미리 정의된 데이터 타입, 기본 데이터 타입, 파생 데이터 타입, 그 다음 이제 XML 스키마 선언, 그 다음 속성, 기본 네임 스페이스로 XML 스키마 선언과 요소 선언과 요소 타입 정의, XML 스키마 요소 정의 요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XML 스키마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 일단 제일 위에 이제 XML 스키마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 상위에 있고요. 그 이제 스키마 타입은 이제 크게 XML 스키마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미리 정의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XML 스키마 표준이 되고,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유저 드라이브드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정의한 데이터 타입은 이제 단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심플 데이터 타입이 하나 있고요. 그 심플 데이터 타입 하위에는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과 파생 데이터 타입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요. 하나는 이제 단순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단순 데이터 타입 밑에는 이제 제한을 둘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그 제한은 이제 리스틱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 데이터 타입은 이제 제한과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확장이 가능한 하위 요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스키마 데이터 타입은 이제 크게 미리 정의한 데이터 타입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정의된 데이터 타입 중에서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 이거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ML 스키마의 이제 표준으로 이제 미리 정의된 데이터 타입이고요. 19개의 이제 내장 원시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부호화된 이진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많이 보시는 거지만, 이제 스트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NEURI라고 해서 표준 인터넷 URI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외부의 BXML 컨텐츠에 대한 링크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QName이라고 해서 네임스페이스 in XML에 정의된 것에 이제 적합한 QName 문자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호화된 이진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호화된 이진 데이터 타입은 불린이 있고요. 불린, 그 다음에 16진수 바이너리
헥사 코드라고 보통 부르죠. 헥스라고 이제 HEX가 앞에 붙고 바이너리 이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64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 베이스 64라는 이제 암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64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통 자바에서 요 베이스 64를 가지고 암호화를 이제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제 뭐 불러오거나 복구화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간단히 요 베이스 64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자바에서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이 있을 때, 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중간에서 이제 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클래스 중에 이제 베이스 64 이제 암호화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그 클래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해서 이 서버 쪽에서는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화 키를 이용해서 복구화를 이용해서 평문으로 다시 데이터로 평문이라고 보통 부르죠. 평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대칭키라는 말은 요 복구화 시키는 키랑 이제 암호화 시키는 키가 같은 동일한 키일 때 이걸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상반되는 이제 암호화 방식이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RSA라는 게 있습니다. RSA라고 해서 소인수의 곱을 이제 인수분해하는 이제 좀 복잡한 암호화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1970년대에 이제 MIT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개발한 암호화 방식이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키가 다른 암호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분리는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true랑 false 상태를 가지는 이제 플래그 값을 이제 보통 불린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보통 부르죠. 예, 그 다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년에 16진수 숫자 쌍으로 부호화된 이진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숫자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시멀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더블, 그 다음 이제 플로트가 있겠습니다. 플로트도 이제 보통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플로트는 이제 4바이트 실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데시멀은 10진수, 그 다음에 더블은 바이트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날짜, 시간,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duration이라고 해서 기간을 표현을 하고,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날짜와 시간 표현, 그 다음에 날짜는 이제 그레고리역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레고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ISO라고 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 기구이고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이 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계 표준 날짜 시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URL을 참조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표현 YYY, DD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G, 2열, months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레고리 역에 0과 월을 표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표현 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G가 이제 그레고리 약자죠. 그 다음 이제 G 2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레고리역의 연을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먼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역의 월과 일을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G 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역의 월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G 데이가 있어서 그레고리역의 일을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리 정의된 데이터 타입과 파생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트링, 아까 설명드린 이제 미리 정의된 데이터 타입 중에 이제 스트링이 있고 데시멀이 있는데, 이 스트링과 데시멀에서 파생된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트링에서 파생한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멀라이즈드 스트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각각의 공백 문자들이 하나의 스페이스 문자로 대치되어 있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큰이라고 해서 모든 공백 문자가 하나의 스페이스들로 변환되어 문자열 앞뒤에 오는 스페이스가 모두 제거되며 연속되는 스페이스 단 하나의 스페이스로 대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언어 식별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네임, 모든 적합한 XML 1.0 이름이 되고, NC 네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네임스페이스 인 XML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지역화되지 않는 적합한 XML 1.0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즉 간단히 얘기해서 요 세미콜론을 이제 없는 XML 1.0 이름을 지정할 때 요 NC name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실제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스키마 상세히 좀 보면 이제 네임을 지정할 때 이제 NC name이라고 이제 그 속성값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d라고 해서 연관된 요소를 식별하는 고유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ref라고 해서 id 속성 값을 통한 다른 요소에 대한 참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d reference라고 해서 말 그대로 id reference 값을 이제 여러 개 복수 형태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nm 토큰이 있습니다. nm 토큰은 이제 적합한 XML 이름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 하지만 XML 이름의 첫 문자는 이제 제한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XML 이름의 첫 문자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m 토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nm 토큰스들을 이제 복수게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티티는 이제 적합한 NC 네임이 되는 문자열 DTD에 선언된 파싱되지 않는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핵심은 DTD에 선언된 파싱되지 않는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티티스라는 것은 이제 엔티티의 값들로 구성된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시멀에서 파생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시멀에서 파생한 데이터 타입은 이제 인티저가 있고요. 인티저는 이제 자바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숫자에 관한 이제 숫자 표현 형식으로 데이터 표현 형식이죠. 그 다음 이제 소수점이 허용되지 않는 정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인티저라고 해서 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포지티브 인티저라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양의 정수겠죠. 그 다음 이제 논 네거티브 인티저는 0과 양의 정수. 그 다음 이제 논 포지티브 인티저는 이제 0과 음의 정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논이라는 건 이제 0을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이제 어떤 양의 전수냐 아니면 음의 정수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양과 음이 바뀌었네요. 여기 지금 네거티브는 음의 정수를 표현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양의 점수를 표현하게 되죠. 이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가 있습니다. 이 바이트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단위에서 1바이트는 이제 8비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개념을 살펴보면 1비트는 0과 1로 표현되고 0과 1은 컴퓨터에서 실제 클럭 펄스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에 따른 이게 이제 1이 되고 0이 되고, 컴퓨터는 다 이제 1과 0의 세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트는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8개의 비트를 하나의 1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트 단위로, 컴퓨터에서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래스로 이제 자바 코드가 바이트 코드, 실제 바이트 코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클래스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이제 묶어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트 코드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고요. 네, 여기가 이제 뭐 프로그램 이제 컴퓨터의 세계였고, 그 다음 이제 솔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솔트는 이제 바이트가 2개가 묶인 거를 솔트라고 이제 솔트 단위다라고 이제 해서 2바이트 정수를 이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트는 이제 컴퓨터 자바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4바이트 정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롱은 이제 8바이트 정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큰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unsigned 바이트라고 해서 부호가 없는 1바이트 정수, 그 다음에 unsigned short는 당연히 부호가 없는 1바이트 정수, unsigned int는 부호가 없는 4바이트 정수, 그 다음에 unsigned long은 이제 부호가 없는 8바이트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키마를 이제 사용법 시간이니까 스키마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ML 스키마 선언 속성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선언을 합니다. 형식은 아래 형식이고, XSD를 이제 먼저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키마를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 이제 요것은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정하는 거죠. XSD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서 스키마 형식을 이제 여기서 인터넷에서 여기서 갖고 와서 이제 담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타겟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타겟은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잡겠냐라는 의미가 되고, XML 네임스페이스 NS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이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게 되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폼 디폴트라고 해서 요것은 이제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퀄리파이드라고 해서 반드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요소들 하위 요 점점점 요소들에서 요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반드시 디폴트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써도 되냐, 뭐 필수값 여부를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요소 엘리먼트에 대한 폼에 대한 디폴트 값이고요. 요것은 말 그대로
어트리뷰트 속성에 대한 디폴트, 폼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요 번호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 순서대로 이따가 이제 요 다음 장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XML 스키마 선언은 XSD 스키마 요소로 당연히 시작을 하고요. 최상위 요소는 항상 스키마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숫자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XML에 스키마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타겟 네임스페이스는 현재 스키마에서 선언된 요소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타겟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ML NS라고 해서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폼 디폴트라고 해서 요것은 이제 스키마를 사용하는 엑셀 문서에서 대한 지시문 속성값, 속성값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퀄리티 파이드라고 하면 XML 문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는 타겟 네임스페이스에서 선언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퀄리파이드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타겟 네임스페이스 선언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마디로 이게 이제 필수로 선언할 거냐 아니면 필수로 안 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5번을 보시면 속성에 대한 지시문 개념은 이제 엘리먼트 폼 디폴트 속성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말인데 참 이해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말 같은데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는 이제 처음 이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좀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이제 속성을 쓰는구나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네임스페이스로 XML 스키마 선언하는 이제 방법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와 관련된 요소는 XSD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규칙이 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밑에 형식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스키마라는 이제 스키마와 관련된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 스키마로 시작하는 요소는 실제 요 XSD라는 접두사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로 그냥 선언을 하게 되면 아까 선언했던 부분을 이제 그냥 선언이 똑같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제가 좀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접두사라는 말이 프리픽스라고 해서 어떤 단어의 어근 앞에 붙어서 이제 첨가해서 하나의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어라는 것은 영어 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다 프로그램도 다 영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아셔야지 이제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영어의 이제 단어를 구성할 때는 이제 보통 앞에 있는 단어 그것은 이제 접두사라고 보통 부르죠. 접두사와 이 접미어가 이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어근이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근은 이제 요 단어와 요 단어가 합성돼서 하나의 뜻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영어 어휘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접두사라는 것은 이제 앞에 오는 프리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접미사, 서프픽시드라고 해서 어떤 단어 뒤에 붙어 뜻을 첨가하여 다른 단어의 의미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사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면 이제 임의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요소 선언과 요소 타입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 엘리먼트라는 요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타입을 정의하냐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 장에서는 살펴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를 선언을 해서 아까 보신 거지만 불린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라든지 디폴트는 스트링이다, 뭐 이런 이제 속성 값들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보니까 요 맥스 어큐어랑 이제 민 어큐어에 대해서 좀 핵심 속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맥스 어큐어랑 민 어큐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 엘리먼트 요소가 이제 선언이 됐으면 이 엘리먼트 요소가 실제 몇 번을 사용을 할 거냐. 기본값은 이제 디폴트는 1개입니다. 1개이지만 3번을 사용하겠다 이 요소에 대해서, 아니면 4번을 사용하겠다, 5번을 사용하겠다, 요소에 대한 속성에 대한 개수를 지정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nc name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는 XML 1.0이라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스키마 요소, XML 스키마 요소의 정의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를 지정을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이름이 오고 참조, 타입, 최소 반복 횟수와 최대 반복 횟수가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름은 이제 선언하려는 이제 요소 이름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참조해야 될 다른 요소 이름이 오겠죠. 그 다음 이제 타입은 이제 요소의 타입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 또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으로 19개, 기본은 19개가 되겠죠. 거기 안에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겠고, 사용자는 이제 사용자가 말 그대로 정의해서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소 반복 횟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민과 맥스 어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횟수를 정의하게 되고, 생략하면 1이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맥스는 1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데이터 타입은 심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요소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 데이터 타입 요소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XML 스키마에서 정의한 다른 단순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정의도 가능하고요. 내부의 다른 요소나 속성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이 있어서 제약이라고 부르죠. 리스트릭션이라고 해서 리스트릭션이라고 해서 제약이 있고, 그다음 리스트와 유니온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플 데이터 타입 요소를 어떤 형식으로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심플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심플 타입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요소가 있죠.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그것에 대한 선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지만 아이디랑 이제 네임, 이것은 이제 똑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어노테이션 여부, 이런 제약 여부, 제가 어떻게 주겠냐, 어노테이션 이런 속성, 컨텐츠 내용에 대한 속성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제한이죠.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리스트릭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단순 데이터 타입은 기존 데이터 타입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제한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리스트릭션 요소를 정의 형식을 살펴보면 리스트릭션은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리스트릭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베이스 기본 베이스는 QName으로 하고 ID 그 다음 이제 컨텐츠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속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 보시면 되겠지만 확장 맥스 클루시브라고 해서 최대 확장에 대한 뭐 속성이라든지 토탈 디지트라든지 이것은 이제 뭐 숫자가 토탈 값이라는 말이죠. 다 이제 요 속성들을 영어 뜻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다 그 속성에 대한 뜻을 기능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훑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목록 요소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록 요소 사용을 한번 살펴보면 단일 타입 값들의 이제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개발자는 원하는 경우에 목록 요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목록 타입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목록 요소는 이제 아이템 타입의 속성은 이제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XML 스키마에서 목록 요소 정의를 살펴보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주게 되고 아이템 타입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목록 요소의 아이템 타입 속성은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타입을 기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타입은 이제 QName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타입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노테이션 여부라든지 심플 데이터 타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 요소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여러 개의 단일 타입이나 목록 타입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정하여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유일하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요소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멤버 타입 속성을 이용해서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결합 타입을 정의하는 형식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 똑같겠지만 아이디를 선언을 하고 멤버 타입들은 list of q name으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소를 정의를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합 데이터 타입, 요 복합 데이터 타입은 아까 전에 컴플렉스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하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자식 요소나 속성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정의하기 위해서 복합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타입을 주게 되고 abstract라는 속성은 이제 어떤 걸 줄 것인지 블록, 파이널, ID 이건 다 똑같겠죠. 그다음 name 이런 식으로 컨텐츠 이렇게 주게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복합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설명드린 트리 구조에서 어느 부분의 데이터 타입 부분인지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순차 요소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TD에서는 이제 순차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컴마가 오게 되는데 이 컴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퀀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겠죠. 순차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요소들이 순서대로 나타나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시퀀스 요소는 발생 횟수 표현과 맥스 어큐어, 그 다음에 민 어큐어,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값, 요소가 몇 번 사용하는지, 최소는 몇 번 사용하는지에 대한 속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만일 이 속성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디폴트 값은 1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id,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어큐어, 그 다음에 민 어큐어,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 컨텐츠는 뭐 주석이라든지 뭐 그룹, 초이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선택 요소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요소는 이제 초이스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 초이스는 여러 개의 자식 요소 중에서 선택적으로 요소를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식 요소의 발생 횟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민 어큐어와 맥스 어큐어와 민 어큐어 속성을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형식을 또 잠깐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초이스가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맥스 어큐어와 민 어큐어, 컨텐츠 속성, id 속성이 들어간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룹 요소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요소를 하나로 묶어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형식은 이제 그룹이라고 이제 주게 되고, 네임 속성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룹 정의는 이제 그룹 요소 내부의 정의를 하게 되고, 그룹 요소에는 이제 이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키마의 어느 곳에서나 참조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룹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속성은 이제 all, choice, sequence 요소들이 이제 그룹 요소 내부에 이제 중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요소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ll 요소는 DTD에서 정의할 수 없는 형식을 제공을 하고요. all 요소는 이제 자식 요소들의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l 요소라는 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자식 요소들의 순서에 관계가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라는 말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 all 요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 아까도 본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id, 그 다음에 컨텐츠 속성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속성 그룹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선언들을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 요소가 동일한 속성 집합을 지니고 있을 때 이제 유용하고, 속성 그룹은 반드시 어트리뷰트 그룹 속성 요소를 사용하여 전역으로 정의를 해야 하고, 형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값은 이제 id, name, 참조, 그 다음 이제 컨텐츠. 지금까지는 되게 조금은 이제 무료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두 번 정도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시고 PPT 문서를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XML 스키마 주석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요소를 선언을 하게 되고, 도큐멘테이션 요소와 이제 앱 인포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테이션과 이제 앱 인포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큐멘테이션은 요소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서에
다른 사람의 문서를 도와서 문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제 수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앱 인포는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요소가 있고, 어노테이션 밑에 자식 요소가 도큐멘테이션과 앱 인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주석을 형식을 이제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노테이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노테이션에 대한 이제 컨텐츠 안에 이제 앱 인포와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속성을 주게 되면, 이제 이 속성이 적용이 되겠죠. 앱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정보, 그 다음 이제 도큐멘테이션은 다른 문서에 대한 참조 문서, 다른 문서, 맞죠? 자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문서를 도와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겠죠? 그 정보를 이제 여기다가 넣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스라고 해서 any URL을 참조해서 이 소스, 원천지 소스를 참조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정보를 참조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장시간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장시간 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